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는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우후죽순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이들 가운데 6명이 구속됐는데 2명이 10대였습니다. 칼 들고 창고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살하기 위해서 인간체 목을 칼로 찔러서요. 이에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에 나섰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현재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었지만 앞으로는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로 보고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SNS상의 살인 예고 글도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이달 안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법무부는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곧 입법 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 조항이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 그 형법상의 무기징역의 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사법 입원제 도입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문제도 논의하는 등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대처할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YTN 추명기입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호신술이나 호신용품과 더불어 관심이 폭증한 단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량이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출동 전에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법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방위를 규정합니다. 공격을 당했을 때 방어하는 행동이 불법에 해당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당방위 사례는 지난 2015년 군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예비신랑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빼앗기며 자신도 숨진 서울 공릉동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살인범을 숨지게 한 행위를 두고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택할 시간이 없었다며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고 검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고된 위험을 대비한다거나 누군가 나를 때린다고 상대방을 방어 목적 이상으로 폭행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작년 행인이 뒤에서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밀치며 저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방어 행위를 넘어선 거라며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992년에는 수년 동안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이 계부를 살해한 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거라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탓에 법조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도 반격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만 머리에 넣어둔다면 방어다. 방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공격 의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현실적인 행동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긴박한 순간에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트비아의 대통령이 국경 수비대를 방문합니다. 벨라루스군이 국경 지역에서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We still need to be prepared to all kinds of possible provocations, especially now when we see the news about the Wagner mercenaries being stationed in Belarus. 벨라루스는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공격로를 내주는 등 러시아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벨라루스가 지난 7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뻗어 있는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나토 진영은 벨라루스군이 바그너 용병들과 함께 국경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벨라루스가 영공을 침범하자 병력을 늘렸던 폴란드는 국경 부대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중순 프리고진의 실패한 무장반란 이후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 4,000명이 벨라루스에 주둔하자 국경에 1,000명의 병력과 200대 군용 차량을 확대 배치한 바 있습니다. Rosja i Białoruś zresztą zwiększają napór na granicę, zwiększają liczbę swoich prowokacji i musimy mieć świadomość tego, że liczba tych prowokacji będzie rosła. 벨라루스에 바그너 그룹 용병이 존재한다는 우려 속에 벨라루스가 민감한 지역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나토 동부전선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오전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주민이 갑작스러운 굉음과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주변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동북쪽으로 50km 떨어진 세르기예프 포사드 마을에 한 공장이 폭발한 충격 때문입니다. Все затряслось, мы не поняли, что такое произошло. Или землетрясение, взрыв с такой силой, что никто не знал, что произошло. Просто дым, облако и прям такой. 구조대 150여 명이 즉시 출동했지만 한 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군의 보안용 광학 장비를 생산해 납품하던 이 공장 주변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불꽃놀이용 폭죽이 보관된 공장 창고에서 폭발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광학 장비를 노린 외부의 공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все причины произошедшего, а такж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радавших.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можем сообщить о том, что версия с атакой беспилотного лет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не нашла свое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하지만 모스크바 시민들은 순간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Когда это удар, грохот, все посыпалось. Потом, в свете событий, конечно, думаю, что-то такое, что, как говорят, к нам пришло, началось. Но ничего не могу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казать, я не военный эксперт. 명분 없는 전쟁의 공포를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Это ужасно, не дай бог, чтобы это повторялось еще ни у кого, ни на той стороне, ни на украинской, ни на нашей. Это не должно быть. Вот это не должно в нашем 21 веке, этого не должно быть. 모스크바는 이번 사고 직전에도 인근에서 전투 드론 2대를 격추하는 등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며칠간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진 노르웨이 인란대주입니다. 곳곳이 무너지거나 침수됐고 도로들이 폐쇄됐습니다. 이 주에서만 최소 16건의 산사태와 홍수 6건이 보고됐고 수력 발전소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Nei, faderen var ute når det kom, og det lyste opp og buldra, og vi ble å redde da. Så vi begynte å springe, og du bare så bare til at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최근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스웨덴 후딕스발에서는 폭우로 철도 제방이 무너져 120여 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슬로베니아를 비롯해 중부 유럽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이래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고 유럽연합은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It was heartbreaking to see the devastation that the rain and the flooding and the mudslides have caused. We feel with the victims. 반면 남유럽은 폭염과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포르투갈 남부 오데미라 지역은 닷새 이상 이어진 산불로 15,0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연일 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진흙밭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최근 물난리를 겪은 허베이성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여름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날 만큼 뜨거운 물이 땅 속에서 샘솟는 겁니다. 수도 베이징의 한 잔디밭에서도 열흘 가까이 흙탕물을 토해냈습니다. 나중엔 뻥 뚫린 구멍에서 뜨거운 기체만 뿜어댑니다. 여기에 더해 각지에서 벌레나 새들이 떼지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장면까지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대지진의 전조현상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140년 만의 폭우로 대지가 물을 잔뜩 머금은 탓에 지질구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메마른 화북 땅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빨아들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您看这花盆扔到水里边，咕嘟咕嘟冒泡。那现在被水淹过的华北平原上的地方，就跟这个干花盆非常的像，干透了在吸水。 소모적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주요 관영 매체의 보도나 책임 있는 연구기관의 분석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마존 코미 메멤강지류 숲속에 자리 잡은 오로 와란마을. 원시 생활을 유지하는 와리족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을 외곽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듯 목초지가 생겼습니다. 외지인이 소를 키우기 위해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마을의 3분의 2가량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Porque a gente está cercado nesse fazenda aí, com esse matas virgem aí, entendeu? Quem sabe daqui por 10 anos.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건 한반도 31배 크기의 열대우림이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면적의 13%가 사라졌고 3분의 1가량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최근 홍수와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둘러싼 남미 8개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En especial la tala y la minería ilegal, el tráfico de drogas y de especies y la contaminación que destruye nuestra Amazonía. 회의에서는 불법 삼림 벌채 종식과 환경 파괴 조직 범죄 척결 등에 동참하자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완전 중지와 석유 탐사 금지 등은 참가국 사정 등으로 합의하지 못해 한계를 보였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10대 소녀들이 마구 삿대질을 하며 맞은편에 앉은 아시아계 가족을 향해 소리칩니다. 네바다주에서 뉴욕을 방문한 아시아계 부부는 11살 쌍둥이 딸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50대) 피해 여성은 10대 소녀 3명이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듣고 무심코 바라봤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이어진 모욕적인 발언과 거친 표현에 남편이 나서 자제를 당부했지만 이들의 공격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이 같은 장면은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녹화 중이라는 것을 알아챈 가해 소녀들은 영상을 찍고 있던 승객에게도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 승객들이 저지하면서 추가 폭력은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시아계 피해 여성은 안경이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폭력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 경찰은 이 사건 또한 인종차별에 따른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이틀 만에 자수해온 가해 소녀 가운데 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건물 안쪽으로 철근 구조물이 폭삭 무너졌고 콘크리트와 공사 자재가 처참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안성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8층에서 작업하고 있던 20대와 30대 노동자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구조물에 몸이 깔렸습니다. 203.5제곱미터에 달하는 그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그 구조물에 의해서 2명의 작업자가 매몰된 걸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온 형제로 확인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 등 노동자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안팎에서는 평소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 오는 장마철에 이제 공사를 계속하는 거를 눈으로 많이 봤고요. 비가 오는데도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써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쏠림이라든가 내용물이 좀 부적합하다든가 이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찰도 수사 전담팀을 꾸려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포함한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또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돼 태풍이 지나간 뒤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LH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LH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LH 부실감리 실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원희룡 장관은 뒤늦게 점검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보고받고 LH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 수많은 인력과 그 수많은 행정력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작업 전체 현황과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결과에 대해서 현황판조차 취합이 안 되는 LH.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습니까? 자정 기능이 빠진 LH,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곳을 포함해 점검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서 무려 10곳에 달합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는 7곳, 이미 공사를 마친 곳은 3곳으로 모두 7,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부실 시공 관리 감독 소홀은 물론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LH의 부실 점검이 확인된 겁니다. LH는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선 구조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이미 착공된 단지는 기존 조사와 똑같은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이와 별개로 점검 대상에서 일부 단지가 빠지게 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인사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감리 실태 점검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대거 빠진 이유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습니다. LH는 전문 인력 부족과 현장 감리 소홀, 현장 기술인 간 소통 부재 문제가 부실 시공 원인이 됐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감리 수요 폭증으로 전문성 있는 감리의 현장 배치가 어려워 철근 등 도면 검토 부실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LH는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하다 보니 일부 단지가 점검 대상에서 단순 누락된 것 같다며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점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1년 차 유치원 교사인 A씨. 최근 아이들이 계단에 내려갈 때 한 명씩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교사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는 학부모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베테랑 교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부모 민원도 들어온다고 토로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데려가거나 하면 그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아이를 납치하듯이 가져가면 안 된다. 나 굉장히 불편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는 유치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학벌을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음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냐고. 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 경험담을 올리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아이가 변을 본 시각과 변의 질감, 색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하소연부터 머리카락이 길다고 학기 중에 결혼했다고 항의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아동학대 면책법, 이른바 교권보호법은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할 때 잘못이 없으면 아동학대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엔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보장받을 생활지도 과정 자체가 없는 셈이라 교권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는 겁니다.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사실은 기본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도 사회규범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교인 만큼 초중등 교원과 같은 수준의 교권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교육침해 유형의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를 추가하거나 심각한 악성 민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직접 진단과 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와 민원 창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사 논란과 관련해 특수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지침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급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가밀인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을 두고 전문가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을 즉시 교실에서 분리하고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귀가 조치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학교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18년 성남시 직영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시작한 40대 여성 A씨. 입사 1년 반 만인 지난 2019년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헬륨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2001년 아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A씨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을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소송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입사 이후 관리자의 공개적인 지적과 모욕, 질책 등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정신과 치료를 20번 넘게 받았고 몸무게도 7kg 넘게 빠질 만큼 정신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잠시 일을 쉬어 상태가 호전됐지만 복직 후 2달간 사측의 형사 고소와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 처분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A씨는 사망 사흘 전 병원 상담에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부닥치니 더 힘들다. 아침마다 토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죽음을 준비할 무렵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통제불능의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봤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 원인이 되진 않았지만 A씨의 사망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유족과 보험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5월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고 그것이 악화돼서 정신적 억제력과 어떤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으로 나아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다라는 것을 인정한 판례로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직장 상급자가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민사상 불법 책임을 진다는 판례도 확립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성수기 주말엔 하루 4천여 명이 찾는 북한산 우이동 계곡. 목 좋은 곳에 가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근처 식당에서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뒀습니다. 물가로 내려가는 길이 식당에 막히면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선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은 웬만한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술이랑 이런 거 얼마 정도 나온 거 한 상에? 한 상에 25만 원. 세트가 25만 원이지 술값은 따르고. 길만 틀어막은 게 아닙니다. 계곡물을 끌어와 식당 안 수영장에 채워넣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오염수는 별다른 여과 조치 없이 계곡으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시설물도 오염수 무단 방류도 모두 불법이지만 식당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지, 어디를 그거네 불법이야. 이곳 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은 지난해에만 60여 건. 그 행정 명령을 해서 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뭐 이제 처벌을 하는. 하지만 식당 한 곳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평균 200만 원. 손님에게 백숙 8쌍만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하다 보니 올해도 바뀐 건 없고 피해는 계곡에 피서를 온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늘어나는 민원에 지자체도 올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린 가운데 자연도 훼손되고 또 계곡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곡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근본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계곡을 무료로 개방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식당이 준비가 돼서 거기서 좀 이제 취식할 건 취식하고 물놀이는 물놀이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